이놈은 왜 한쪽 눈만 눈을 가린 거야? 상무소에서 한쪽 눈이 멀었다던데 7주인가 10살 성놈인가. 보도연맹? 지는 그냥 가입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보도연맹이 뭔지도 몰라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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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한쪽 눈만 가려? 나 어차피 죽으려는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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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나 한 방만 쏴주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골령골을 열었다. 바닥이 끝도 없이 깊은 구덩이. 한국 현대사의 무적행과 같은 것이다. 2007년 이후 9번째다. 70년 전 누군가의 아비, 누군가의 오라버니들이 뒤엉킨 주검으로 드러난다.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여기 또랑이 있었는지, ditch라고 하는 거 옛날에 탔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다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유해를 따라서 가면은 이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요.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유골들은 참혹했던 그들의 최후를 증명한다. 비극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국 형무소의 요시찰자, 불순분자 검거를 명령했다. 그 대부분은 보도연맹,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관련자, 남도당 관련자도 포함됐다. 그리고 학살 명령이 떨어졌다. 이른바 불순분자 처리는 대전 형무소만의 일이 아니었다. 전국 곳곳에서 6월 말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민간인이었지만 적으로 의심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니까 정부가 잠재적인 적으로 예상한 사람들을 검거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뭐 분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전시 동구 낭월동. 70년 전 이곳에서 최소 3,000명 이상 희생됐지만 발굴 후에는 300여 구에 불과하다. 2020년 9월 다시 발굴이 시작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평화공원 들어오면은 이 부분은 그냥 복원해서 놔두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스캔해서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대로 복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안에서만
좀 보이는데 요것만 해도 한 12구 정도 벌써. 이 골짜기 원래 지명은 곤룡골이었지만 학살 사건 이후 곤룡골로 불린다. 한많은 유골들의 혼이 서린 골짜기란 뜻이다. 섬뜩한 학살이나 전쟁은 기억도 체험도 없는 22살 미술학도 심유나. 그녀는 이곳에 관심이 많다. 살아요. 여기 신 기자 따님이다. 어제 얘기한. 안녕하세요. 아빠가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때는 제가 눈이 일반인이라 뼈인지 돌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벌써 3년 지났구나. 네. 유나가 이곳을 처음 찾은 건 3년 전. 유해 발굴 초기였다. 학살 사건의 암매장 현장이 분명하다는 사실과 일부 유해만 드러나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는 이렇게 네모나게 칸이 있어서 깊숙하게 파서 거기에 뼈가 약간 일렬로 나열된 형태로 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발굴 작업이 끝 무렵쯤에 좀 더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2020년) 여름, 유나는 이곳 산내를 찾았다. 네, 할머니. 모두가 잊고 싶었던 기억. 그러나 누군가는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언젠가는 자신의 캔버스에 담을 생각이다. 10월 달부터 6월 발굴을 시작한대, 언니. 우리가 못하면 힘들어. 우리가 해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죽으면 누가 여기를 힘쓰겠냐고. 우리 생존에 그 여름, 발굴이라도 유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편안히 좀 공원에 그동안 미루었던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70년, 불순문자의 자식으로 냉전시대를 살았다. 감시가 무서웠고 부당함에 분노했다. 기가 막혀 힘이 많아. 여기 뭐 진짜 밤낮 온다고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났어도 그 아픈 가슴을 잊을 수가 없지. 다행히 세상은 바뀌었다. 내 손으로 잡초라도 걷어낼 수 있게 된 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슬픔과 분노는 다 삭히지 못했다. 저도 여기를 많이 와봤지만 처음 이 유족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몰랐던 사실들을 또 알게 되고,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들으니까 제가 사실 제 3의 입장으로 바라봤는데 이게 공감되고 저도 그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하면서 생각이 참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외정시대 그 양복 그때 진영 갈 때 머리 깎고 가실 때 시간 가. 따뜻한 오빠였지만 누이로서 해준 게 없다.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명을 다했다. 남은 건 연민의 그리움뿐이다. 저는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 안 됩니다.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처음처럼 그 아픔 생각하면, 여기 오면 뭐 웃음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고, 그 오실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게 전쟁하다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너 죽인다 하고서 여기까지 오실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 생각만 하면 목이 메네. 아버지잖아 이거 가볼 텐께 불러드리세요. 예? 아이고 석고야. 썩었네 나는 곳을 찾아야 돼. 술라나. 잡아. 나 거기서 있네. 야 거기 앉아. 야, 네 오빠 신석구 맞지? 말해 이씨. 야, 네 오빠 어디 굴파고 숨어 있어? 어? 저는 몰라요. 진짜예요. 아이씨가 말이여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너 퇴학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이야. 오빠한테 밥 갖다 준 적 있지? 진짜 몰라요. 진짜 이거 어디서 거짓말이여? 그 빨갱이 새끼 어디 숨어 있는겨? 우리 오빠 집에 안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우리 오빠 빨갱이 아니에요. 이야, 어? 이거 아주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야, 너 네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어? 싹수가 노란 빨갱이에요. 밤마다 사람들 모아놓고 빨갱이 짓 하는. 아니에요. 우리 오빠 빨갱이 아니에요. 그냥 야학에서 길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흰소코 그 빨갱이 새끼는 잡히면 바로 사형이요. 그러면 니네 집안도 다 거덜난다 이 말이요. 에휴, 가봐. 석호 오빠. 석호 오빠. 뭐여? 빨리 가. 늦었어. 알았어. 엄마, 석호 오빠는? 암소리 말어. 석호는 무사할겨. 마음 단단히 먹어. 내 꼬리 왜 이렇게 댕겨? 어머니, 저 지금 괜찮아요. 정부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석호야. 오빠, 손 아파? 아니, 괜찮아. 손 좀 내놔봐. 아니에요, 저 진짜 괜찮아요. 내놔봐.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란이도 오빠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석호는 어디 있다요? 대전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 죄다 죽여서 방묻었디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석호를 어디에 묻었대요? 몰라. 대전 어디 산골이냐. 우리 석호 어떻게 하면 좋아? 오빠. 순란아, 너 뭐 어떡하냐? 엄마 일어나봐. 엄마. 엄마. 썩은 내 말에 니를 파야 돼. 썩은 내 아빠 할아버지 엄마가 이상해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석호야 어디에 묻을까? 어디에 묻을까? 언니 어떻게 하셔?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석호야 정신 좀 차려라. 석호 뼈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 하셨어. 오빠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소녀는 훗날 시인이 되었다. 22살이 그리움과 연민, 공허와 비탄의 한숨들이 어느 날부터 시가 되었다. 근데 우리 이게 예삼촌 보면 여기에 보면은 22살이 쓰신 거예요. 이게 22살이 쓰셨다고? 예. 와. 근데 이것만 쓴 게 아니요. 이 책을 많이 하셨어. 많이 했는데 이게 26이 끌려갔거든. 묘지를 만들었거든. 묘지를 만들어서 그때 2012년도에 파봤어. 순란 씨의 글재주는 오빠에게서 물려받았다. 유품으로 남긴 책을 소중히 간직한다. 시인으로 살아가는데 용기와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입을 열어도 될까, 이제 저희 오빠에 대해서 입을 열어도 될까 하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보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건 써서 그 책갈피 속에다 넣은 걸 제가 모르고 빼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걸. 그랬더니 나중에 또 불러요, 그 사람이. 그래서는 갔더니 이걸 왜 책갈피 속에다 넣고 이걸 책에다 올린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거 올리면 큰일 난다고, 그것만은 빼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런 걸 해야지 뭘 저렇게 하느냐고 하면 제가 입을 열어도 될까 쓴 게 있습니다. 시가 노래도 되었다. 세상에 단 하나의 그녀만의 노래다. 집에서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어머니는 맨날 눈물로 살다 돌아가시고 밤이나 낮이나 토바닥 그냥 그렇게 하시고 해서 그냥 제가 밥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를 하나 그냥 해봤어요, 혼자.
혼자 중얼거리면 이제 또 남편분도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게 지가 화장실에 가서 또 해보고 이제 여기 이사 와서 문 닫고 문 한 칸을 닫고서 핸드폰에다 녹음 내가 하고 녹음도 해보고 하고서는 이제 그때가 2000 몇 년도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골령골 가서 유령제 때 제가 그냥 불렀습니다. 어머니 눈가에 맺힌 눈물은 해지고 달이 떠도 말할 날 없었던 어머니. 살아있는 모든 것에 애착이 크다. 아버지를 마지막 본 10살 이후로 생긴 오래된 습관이다. 이거 온 지가 6년 차잖아. 강주서 한 5년 되었어. 이게 10년도 넘었어 지금 이곳이. 요거리 햇빛을 봐야 돼. 여기밖에 햇빛이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다 놔둔 게로 크는 거야. 그 햇빛 들어야 하는데 안에서 큰 것은 저기 햇빛 안 들면 안 되더라고. 아버지 사진 앞에 놓인 지폐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표현이다. 아버지 맨날 며칠 교도소에서 못 잡수고 정원이처럼 차에다 싣고 가서 매정시키고 여기다가 쌀을 담아서 노잣돈 하라고 내가 이거 노잣돈 하라고 여기 사진 앞에다 놔둔 거 여기. 이 애손자가 죽어갔어. 10만 원 주고 갔는데 내가 5만 원을 쓰고 5만 원은 내가 여기다 놔뒀어. 아버지 노잣돈 하라고. 어린 귀덕은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좋아했다. 반짝이는 군화에 비친 지의 얼굴을 보며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까르르 웃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졌다. 그 고향이 거기서 한계부락이라면서 엄마하고 둘이 명 타고 10월 달에 저 아버지 하루쯤 주무시고 저 할머니가 하루쯤 더 자고 가 그런 게 안 됩니다. 내역이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 다음에 휴가가 맞다 갖고 오래 있을게요. 그리고 엄마하고 둘이 아침에 새벽에 가면서 나보다가 나를 이뻐라 이렇게 나를 더 이뻐라 하겠어. 그래갖고 그때는 아버지랑 아빠랑 안 했어요.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 곧 올게 잘 있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 마지막이었어. 엄마는 미역을 다 보따리다 이거 가시고 아버지는 내 손을 흔들면서 아빠 간다 아버지 간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길인데 그거를 몰랐어. 당시는 여순 사건이 발생한 시기였다. 1948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귀덕의 아버지는 여순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 그리고 골령골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 이산가정 했잖아요. 찾기 그거 할 때 그때는 텔레비가 어디가 있어요. 나무 집 가서 저녁에 날새기려고 보시고 그걸 네가 아버지는 안 죽었을 것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데 왜 죽어야. 죄도 없는데 왜 죽어야. 넘어갔을 것이다. 저녁에 그거 날새기를 보는 거요. 나무 집 가서. 그래서 사망 신고를 다 해버렸는데도 그거 안 믿는 거요. 절대 안 믿어. 전쟁이 끝나고 10년 뒤쯤 사망 신고까지 마쳤지만 어머니는 왜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단지 이상가족일 뿐이라고 믿었던 것일까? 금방 다시 오겠다던 아버지를 72년이나 기다린 딸. 이젠 딸이 아버지 곁에 가고자 한다. 체념이 아니라 약속이다.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우리 아버지 성자 이름 석자 올려갖고 내가 죽으면 가슴에다 엮고 가고서 나 죽으면은 산내에다가 조카들한테 뿌려달라 그러려. 아버지 옆에다 뿌려달라고 내가 긴 골짜기 전체가 무덤이 되어버린 골령골. 학살은 3차례 이상 이루어졌다. (1950년) 한국전쟁 전후 전국 교도소는 재소자들로 포화 상태였다. 대전 형무소 역시 그랬다. 정원 1000여 명에 3배나 많은 3000여 명이 들어차 있었다. 그들은 보도연맹,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로 대부분 정치범이었다. 이데올로기 혼돈의 시대가 낳은 산물이었다. 막상 비상사태가 되니까 위기라 전쟁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뻔합니다. 다 잡아넣는 거예요.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상황이 되면 전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그 처리 방식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죽음이죠. 1950년 전쟁 발발 사흘 뒤인 6월 28일 북한군에 쫓긴 대통령 일행은 대전에 있었다. 대전 형무소의 비극도 그날부터 시작됐다. 아침부터 재수자들이 한 사람씩 풀려나갔고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향했다. 가석방이나 가치록이 명분이었지만 그들이 간 곳은 가죽의 품이 아니었다. 트럭은 대전 교회를 벗어났다. 깊숙한 산으로 한동안 이어진 자갈길.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삶의 종지부가 찍힐 참이었다. 언제부터 준비된 것이었을까? 누군가 미리 펴나온 긴 수로 모양 구덩이에서 학살이 시행됐다. 처형자들은 동족이었다. 미 24군단 소속 첩보부대인 충남지구 CIC 그리고 제2사단 소속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이었다. 처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까지, 대전에서 군대와 경찰이 후퇴한 7월 중순까지 몇 차례 걸쳐 이어졌다. 6.25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아버지는 왜 이 아름다운 제주를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대전 곤령골에 뼈를 묻었을까? 이른바 빨갱이 자식이란 낙인에 성홍 씨가 세상을 향해 평생 던져온 질문이다. 저희 그 아버지인데 4.3 때 당시에 그 47년 그 3월 3.1절 기념식 때 저희 외삼촌이 큰 외삼촌이 그 4.3 때 거기 그 3.1절 기념식 28주년 기념식을 주동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큰 외삼촌이 옥살이를 했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당시에 경찰 시험을 받다가 큰 처남이 그 옥살이 하는 거 보면서 경찰을 안 하겠다고 그때 그 경찰 합격했는데 저 임용을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4.3 때 희생됐지. 그러니까 그 여기 그 외삼촌이 우리 고모부였어. 그게 고모부. 저 외숙이 고모부. 예, 고모부인데 그 우리 동네에서는 조금 약간 그 저 주동이랄까 아무튼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좀 뭐 데려가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 고모부 이야기를 다 들은 거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희생도 당하고 그 또 가족들도 다 우리 그 아들이랑 우리 또 다 그렇게 외가에는 그 큰 외삼촌네가 완전히 대가 끊겨주게 거기는.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간의 제주도는 아수라장이었다.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희생자는 무고한 양민들이었다. 그들은 산과 들로 바다로 광기 어린 진압을 피해 몸을 숨겼지만 당시 제주 인구 10%인 3만여 명이 희생됐다. 우리 오촌은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거기서 완 집 밖에 나오니까 형님 그 앞에서 그냥 불인이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다른 군이 와가지고 그냥 머리에 그냥 쏘버리더라고. 앞에서 앞에서 그냥 쏘아버리니까 우리 그냥 나갔어. 걔 나가는데 이제 그 군인이 우리 어머니 보고 한 얘기가 네 서방 죽었어 그러더라고. 무고한 양민들 중에 성홍 씨 부친도 있었다. 4.3 당시 좌에게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7년형을 받고 대전 형무소로 옮겨진 뒤 곤령골에서 처형됐다. 당시에 대전 형무소에 제주도 사람이 한 300명 정도 갔고
거기에 수용했던 사람이 한 1,8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골령골에서 전부 학살시켰어요. 친구들 앞에도 지금도 고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들 앞에도 이제야 떳떳하게 내가 4.3 피해 가족이라는 거를 4.3 유족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일절 어느 누구 앞에도 내가 4.3 가족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뒷일은 온전히 산자의 몫이었다. 떳떳한 직장도 갖기 어려워 개인 사업을 해야 했다. 이른바 빨갱이 자식이란 낙인은 깊고도 깊은 것이었다. 저 옛날 건설회사 할 적에 여기는 사장실로고 총목과하고 이쪽에는 토목하고 또 건축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한쪽에 이게 30평씩 60평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건설회사를 계속 하다가 2005년까지 하다가 회사를 이제 딴 사람한테 명의를 넘기고. 어떤 기억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잊혀지지 않는다. 상처가 클수록 고통은 크고 그 기억은 문신처럼 가슴에 남는다. 자식 부모 때문에 왜 내가 아무것도 못 해야 되나. 세상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앞이 막막한 거야. 눈이 깜깜하고. 그때는 죽으려고 이 바닷가까지 또 온 적이 있다고. 차라리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 희망이 하나도 없는 앞이 그냥 깜깜하고. 그래서 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말이지 참 죽고 말자. 그래서 여기 그 물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나중에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고 또 4.3 활동을 하면서 내 아버지가 얼마만큼 훌륭했던 분인가 그런 거를 새삼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4.3 활동을 하게 됐죠. 사랑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11살 먹어서부터 제 인생은 제 노력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파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저는 사람으로서 인생에 태어나서 받아야 할 모든 저기를 못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 방법도 못 배웠어요. 사랑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40여 년 억척스럽게 지켜온 미용실에서 그걸 알게 됐다. 되게 오래됐죠. 한 50년대 다 돼요. 여기 처음부터 해서 한 45년도 넘었을 거예요. 넘었어. 애들 어렸을 때부터 오시니까. 새로 이렇게 단골이 생겨서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도 같이 늙어서. 숙자씨 부친은 1951년 3월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부역 혐의로 처형됐다. 그리고 수십 년 빨갱이 자식이란 낙인은 그녀를 숙명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서천서 부여를 하면 빨갱이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를 중매한 사람이 그 소문을 먼저 피웠더라고. 중매쟁이가. 중매하고서 왜 그 소문을 먼저 피워서 부여를 와도 여전히 빨갱이 딱지는 나를 따라다녀. 70년 전 아버지의 행적과 죽음은 고스란히 자식으로 이어졌다.
어린 나이에 불과했지만 요시찰 대상이었으니 친구도 없었다. 공허를 달래려고 일기를 썼고 그것이 묶여 시집 한 권이 됐다. 아버님 안 계시고 이제 빨갱이 자식이라고 동네 어른들이 자기네 애들 보고 못 놀게 해요. 저거 같이. 그러니까 항상 형제도 없고 하니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가 오시면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걸 적어놨어요. 일기시기로 적어놓고 한 것이 이 책을 내게 된 동기예요. 그녀의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한 동생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군경에 체포됐다. 그러나 정작 사형 집행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 전쟁 중 살인을 저질렀다는 누명이었다. 빨갱이 자식이란 낙인 말고 또 하나의 숙제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다. 여기서 자전거를 가면은 이제 여자라 밤길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속력을 내면 못 쫓아와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한 15km를 내려갔다 올라왔다. 도중에 힘들면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다. 그 짓을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 해가지고 마지막 판에 결정문을 받았죠. 받고 나니까 치아가 아래로 그냥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전시 경찰과 군법회의는 그녀 아버지를 빨갱이로 몰아세웠지만 62년 후에야 딸 전숙자는 아버지의 명예를 돌려놓을 수 있었다. 빨갱이 낙인을 벗어난 순간이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전쟁이 2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생겨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대전 형무소 경비대장이었다. 그런데 1월 24일 영하 10도, 아침 영하 10도 다시 추워졌다. 부인들은 출근시켜주는 홍씨 차로 치과에 1950년 1월 어느 날 일기에서 아버지의 평온한 일상이 엿보인다. 어떤 때는요, 낮잠을 주입니다. 벌떡 일어나고, 어떤 때는 집에서 저 총각 때 보면 밤에 새벽 4시, 5시에 일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세요, 마당에서. 일어나면 아버지 뭐 하시냐면, 아니, 누가 와서. 가족에게 다감했고 일처리가 꼼꼼했던 아버지. 그를 사륙 현장으로 내몬 건 전쟁이었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짖어? 아버지! 임마 나와.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쏘라고 해서 쏜 거지. 내한테 제발 한 방만 쏴달라고 했다. 쉿. 오늘 일 무덤 가지고 가야 돼.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돼. 전쟁통이야, 전쟁통. 오늘 일이 소문나서 통무대 귀에 들어가면 너나 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 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네. 알겠어요. 그래 아버지. 냄새가 나. 무슨 냄새요? 비비린내가 나. 무서워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응. 별일 아니요. 얼른 먹어요. 그래요? 진훈아, 오늘 상철이랑 왜 싸웠어? 상철이가 마을 우물에서 귀신 나온다고 놀려서. 귀신이 왜 나와?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친구 코피 터트리고 그러면 어떡해? 상철이가 우물 속에 옛날에 죽은 사람들 묻혀있다고 겁주잖아. 우물 속이 깜깜해서 무서운데.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죽은 사람들 묻혀있다고 해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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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여보! 오늘 일 무덤 가지고 가야 돼.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돼. 전쟁통이야, 전쟁통. 오늘 일이 소문나서 통무대 귀에 들어가면 너나 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 넌 내 말 듣고 있어? 나 한 방만 살려주세요. 쏴주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나 한 방만 쏴주쇼. 형님, 오늘 말이요. 고향군에서 쏴주쇼. 나 한 방만 형님, 형님, 한 방만 쏴주쇼. 한 방만 형님, 한 방만 쏴주쇼.
전쟁 후 아버지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학살 현장에서 죽어가던 한 어떤 청년의 절규. 그 목소리를 평생 환청처럼 끌어안고 사셨다. 지금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 모르지만 트럭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서 한 트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불합 청년들을 동원한 게 방위군이라고 그랬나. 불합 청년을 동원해가지고서 구덩이도 파고, 구덩이를 먼저 파놨으니까 그 내리는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 심영현 중위가 저희 아버지를 발견하고 어이 하더니 일로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갔더니 내가 이쪽 거리가 길으니까 내 오른쪽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이 말이야 이쪽 왼쪽을 하라고서 아이 뭘 하랬더니 확인사살을 아마 지시했던가 봐요. 집행하는 새끼 내가 먼저 그놈부터 내가 머리통을 날려버린다고 하고 화를 내니 겁에 질려서 한 번은 쐈는데 그 다음은 이제 기계적으로 했겠죠. 아니 저희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확인사살을 했대요. 확인사살 하는데 저쪽 끝에쯤 가니까 이렇게 갔는데 지나갔는데 이쪽서 누가 부르더래요. 저희 아버지를. 설 맞아서 떨어졌는데 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한 방 쏴달라고. 학살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를 체득을 했어요. 확실하게 이 편에 가담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편에 확실하게 가담한다는 건 사실 학살 가해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에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가해 행위를 하는 것. 대전시 중천동 옛 대전교도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원, 도산 안창호, 몽양 여운형 등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것은 수많은 수감자와 양민들의 무덤이 됐다.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여기 가끔 오긴 해요. 이제 오면 뭐 옛날 생각도 나고 아버지하고의 추억도 생각나고 뭐 그런 장소예요, 이 자리가 사실은. 근데 요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 10월 3일 날 수복된 후에 김천을 통해서, 대구에서 김천을 통해서 이 형무소에 도착을 하니까 정문에 미군 헌병이 근무를 했고, 그래서 한번 근무지니까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이 우물에 왔더니 이 우물 안에 꼭 사람을 그 단무지 담그듯이 이렇게 학살을 해놨더래요. 드레박을 밑에다 이제 떨어뜨리면 가까운 데야 금방 건지는데 이게 한 10여 메다가 됐던가 봐요, 안에가. 그러니까 그 안에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도르래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시신을 도르박에 이제 얹으면 잡아당겨서 바깥으로 해서 시신을 모셨는데 그 안에가 뭐 오죽했겠어요. 뭐 기왓장하고 벽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꼭 무슨 저 떡시루 놓듯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그 시신이 한 200여 구가 나왔답니다. 냉전시대가 낳은 가히 광란의 굿판이었다. 아버지는 그 아찔했던 시간을 온몸으로 겪었다. 아들이 희생자들 앞에 속죄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장소 와서 저희 아버지도 제가 여기 산내 살을 때, 삼거리 살을 때 저희 집에 가끔 아버지 오시면 여기 가자고 그랬어요, 맨날. 여기 오면 뭐 아버지 언제는 또 산내 계시면 자전거 타고도 여기 혼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다가 주가포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종이 쪽지 하나 놓고 거기다가 그 과일 하나, 술 한 잔 따로 놓고 포 이렇게 하나 놓고 좋은 데 가시라고 죄송하다고 아버지 맨날 그랬죠. 죄송스럽고 하여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또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계신데 하여튼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평화의 공원도 생기고 한다니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소원하셨고 좋은 일이고, 어찌 보면 후손인 저도 또 여기서 학살당하셨던 그 유족들, 후손들도 살아 계실 테니까
이게 다 무슨 사상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가가 힘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게 잘못된 거니까 다 피해자 가해자 따지지 말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따지지 말고 이 자리가 화합의 장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이번에 그 건립되는 평화의 공원의 사업도 뭐 좌우를 떠나서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화합의 장, 평화의 장이 용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산내 학살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이던 1950년 9월 6쪽 분량의 소책자가 언론계에 배포됐다. 제목은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 곤령골의 비극이 세계로 알려진 순간이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영국 데일리 워커지 소속 특파원 앨런 위닝턴 기자였다. 네, 뭐 아시다시피 영국, 앨런 위닝턴이 영국 출신인데, 영국은 우리 자유진영 쪽의 나라였었죠. 유엔군 그 연합군에 포함된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앨런 위닝턴은 이 사회주의 계열 이쪽에서 활동했던 종군 기자였고요. 산내의 곤령골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의 상당수는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그리고 미군이 개입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 학살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는 영국 정부로부터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보도 이후 영국 정부는 앨런 위닝턴의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이제 배신자로서 낙인을 찍으면서 그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강제 추방당했던 것이었죠. 앨런은 영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20여 년 동안 조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1949년 영국을 떠난 지 20년 만에 그는 비로소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다. 대전 동구청 소속 공무원 데이빗 밀러, 앨런 기자와 같은 영국인이다. 데이빗은 곤령골 문제를 관할하는 동구청과 앨런 기자와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I think I'd been here for quite a while in Korea, and I wanted to focus on something different. And at the time, near where I worked, there was a massacre site, which I found by accident, actually, in Gongju. And then because of Gongju, I found out about Alan Winnington. And when I found out about an English journalist who had tried to write about what happened in the Korean War here, I became more and more interested. And then I met Jung Jin-ho, we made a movie, and now I'm here. 데이빗은 영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요즘 관심은 당시 앨런 기자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곤령골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가 있을지 몰라서다. I've seen his memos and his letters. It's kind of complicated actually, because Alan Winnington had two wives, Esther and then Ursula in Germany. And at Ursula's house there are things from Alan Winnington's life, perhaps. I'm not sure yet because I need to check. But as well as that, there's some of the personal letters, you're not allowed to see them. There's love letters and things like that, I heard. So there's all kinds of interesting things, but currently I've only seen the memos and the cables and things like that. But I hope to see a lot more. 데이빗이 특히 셰필드 대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앨런 기자가 유품들을 기증한 곳이다. 학교 당국과 접촉해 유품 리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고 협상해야 한다. Actually, I've already talked to Sheffield University about that a long time ago, and they were going to agree to it, but because of the corona crisis, they couldn't do it. So what they can do is send copies, and they also said that in the future it's possible to arrange maybe a long-term loan. So I suppose that could mean 10, 20 years, I suppose. It depends what you negotiate together with them.
Classic. 영국 방문을 앞두고 끝으로 연락해 둬야 할 사람이 있다. 앨런 위닝턴 기자의 부인 에스타 위닝턴 씨다. You're looking very glamorous today, as usual. No, I'm dressed in my ordinary black as usual. Oh, some nice lipstick anyway. I think he would feel honoured. He would be honoured that at last some recognition can be made that what he did and what he sacrificed. I mean, he sacrificed an awful lot. He lost his passport. He was an exile, not very happily in East Germany, and it broke up our marriage. I think we've got enough. Thank you, Esther. That's really brilliant of you. Thank you. Bye bye. 준비는 끝났다. See you. 데이빗이 영국으로 출발하는 아침. 엄중한 업무라서 어깨는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다. 안녕하세요. 진실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I'm going to Sheffield University to look at the Winnington archive. I wasn't going to go before, but I think it's safe if I take the right precautions because they've opened the personal letters and correspondences of Alan during the Korean War, and I'll be the first person to see them. And hopefully I can see Ursula in Germany as well, if that's possible, but I don't know. 2020년 9월 대학 캠퍼스도 가을 학기를 맞았다. 윤아도 다시 붓을 들 참이다. 지난 여름 골련골에 다녀간 뒤 윤아는 곧바로 스케치 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색을 입혀야 한다. 윤아 세대에게 1950년 한국전쟁은 전설처럼 멀다. 그 아픔을 가늠하기도 당연히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서 얻어온 영감이 용기를 내게 했다. 윤아, 근데 너 요즘 뭐 그려? 아, 나 요새 전쟁 원래 그리던 거 다시 그리고 있어. 한 번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유족. 그래가지고 그 유족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다르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려고요. 그래갖고 원래 한 거랑 이어서 연작. 안 빡세겠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야? 아무래도 전쟁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왜 전쟁 얘기를 하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 분들께서도 네 나이 때 전쟁 다루는 애는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의미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더 많은 사람이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윤아는 자신의 캔버스에 주로 사회성 강한 주제를 담아왔다. 그 안에는 갈등도, 차별도, 폭력도 있다. 산내 학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 산내 학살 사건 합동 추모제에서 윤아는 자신의 그림을 발표했다.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자들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저의 작품으로 인해서 이 산내 유족들의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그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통해 잔혹했던 학살 사건의 핵심을 짚어냈다. 전쟁 체험이 없는 윤아지만 체험자들과 만나고 공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영감은 충분했다. 원래 예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좀 전시하는 것만 좀 허락을 해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나는 너무 좋다. 그럼 또 하나 부탁을 했죠. 그걸 아빠가 들고 가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옆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고.
자기가 그게 조금이라도 민간인 학살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저로서는 아이의 그 뜻이 그대로 좀 오히려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아이가 이 사건을 좀 널리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되니까 적극 좀 무조건 대찬성이다 싶죠. 대전 흉무소 근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윤아는 산내 유해발굴 봉사단에서도 활동했다. 신문기자인 아버지도 큰 배경이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유나야. 아빠 아빠 웬일이야? 웬일이지?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도 못 뵀거든요. 오늘 처음 봬요. 딱 저기 누나 거 빼고 사왔어. 정말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누나 거 빼고.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열심히 마무리. 어디 보자. 특별 출연을 하게 되겠는데? 사람이네 다. 뭐 우주선도 있네? 아닌데? 아 저기구나. 군인들 철모하고 총알이구나. 네 맞아요. 너 입학하고 나서는 진짜 처음이다. 나는 아빠가 여기 학교에서 같이 걷는 게 지금 너무 신기해. 그러게 미안해라. 윤아 아버지 심규상 기자는 지난 20년 이상 산내 학살 사건에 천착해왔다.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해 발굴을 하는데 제가 계속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유해 발굴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 뭐 하냐 그래서 유해 발굴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학교를 안 가니까 자기들이 자원봉사에서 도우러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유해 발굴하는 데에서 며칠간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갑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이렇게 뭔가 그 사고를 하는데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아버지를 따르면서 윤아에게 산내 학살 사건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림 표현도 점점 일관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전쟁과 학살, 강하고 어두운 주제지만 화려하게 그려낸다. 전쟁의 비극과 잔악상을 화려한 색채로 고발한 피카소처럼. 그래도 많은 시간 동안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긴 세월이지만 이게 변화할 수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더 나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많지만 이게 얼마나 큰일나고 이게 지팡이 만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지팡이 만들어 드리려고? 왔냐? 어서 와라. 가수 설가령. 신순란에겐 귀한 외손주다. 예쁘거니와 고마운 아이다. 머리도 이쁘게 하고 왔어. 야, 이제 가을 냄새 난다. 이쁘게 하고 댕겨야지 원래 이쁘다. 나 할머니 골라볼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할머니의 시를 이해하고 노래로 만들어 불러주었다. 가령을 기다린 사람이 있다. 산내 학살 사건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정진호 감독이다. 지난 2018년 발표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령골 이야기도 그의 작품이었다. 정 PD는 산내 사건 유족들을 위해 조촐한 연말 위로 모임을 계획했다. 설가령에게 노래를 부탁했다. 물론 가사는 외할머니 시를 빌리기로 했다. 아, 이게 또 많은 분들을 위한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 기대도 크고 또 그만큼 걱정도 되지만 또 잘 부르고 싶은 욕심도 많이 생기네요, 이게. 작곡은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정진채에게 의뢰할 작정이다. 그 또한 산내 학살 사건 추모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쪽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 어디 있어요? 예. 왜 뒤에 숨어 있어? 그 신순나 선생님 기억하시죠? 외손녀. 예, 손녀분. 네네. 예, 설가령 씨. 예. 네네. 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진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우리 아까 제가 차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께서 또 특별히 골룡골에 관련된 노래를 좀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가령 씨 목소리에 담으면은 뭐 시민분들도 그렇고 유족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 울림과 좀 치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또 와주셨고 또 선생님은 곡을 또 흔쾌히 만들어 주시기로 했고 그 제가 신순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게 여러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2편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들어오세요. 시는 이미 노랫말이다. 희로애락의 감정 모두가 들어있다. 그러나 곡을 붙이는 일은 좀 다른 일이다. 특히 산내 학살 사건처럼 묵직한 소재는 좀 더 특별하다. 그냥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굉장히 아픈 사연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또 새로운 곡도 만들어보고 가령 씨, 가령 씨랑도 또 교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러면은 그 잠깐 기타 한번 좀 느낌을? 느낌 어떤 느낌이 좋을지 그리고 우리 가령 씨 목소리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탁드려도 돼요? 네. 역시 정진채. 아까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쨌든 뭐 좀 한이 굉장히 담겨 있는 느낌이어서 결국은 뭐 메이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떠나가신 분들이여 가실 때 얼마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어요? 떠나가신 분들이여 가실 때 얼마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미 벌써 가사 딱 앞에 해주신 부분이나 딱 코드나 들어가는 것만 해도 벌써 되게 딱 좀 깊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비단 제가 할머니 노래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이거는 풀어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조촐한 우리만의 그 모임을 위한 노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슴 아파하는 시민들도 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같이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동시에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러네요. 아마 위로가 될 수 있게 슬프지만 슬픔을 표현함으로 해서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소멸한다. 이번에 만들어질 노래는 학살 사건의 오래전 비극을 오늘의 문제로 일깨우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냥 비단 저만의 노래가 아니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사실 이게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약간의 설렘도 있어요. 이 곡을 부르게 되는 설렘도 있어서 좀 잘 부르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이 곡을 이제 불러드렸을 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갔던 데이빗이 반가운 선물을 가져왔다. 영국 셰필드 대학 자료실에서 당시 현장 사진 여러 장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1950년 당시 소하천 도로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다. 유해 매장 추정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유해 발굴팀과 심규상 기자가 사진과 현장 비교를 위해 찾았다. 이쪽 산이 경상 급하잖아. 네. 이건 좀 원만하다. 상대적으로 원만하다. 아까 보니까 산에서 흘러내린 게 이제 물이 이렇게 거의 직진이 이제 크게 보면 직진이지만 약간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 때 폭이 넓은 쪽에는 그 70년 전에 이 외신 기자가 그 데일리 워커지의 위닝턴 기자가 방문해서 여기 현장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현장 사진이 동일한 지점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 때 저 뒤에 그 산의 능선이 그 당시 70년대 찍었던 그 이 능선이 같아서 요 지점쯤에서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이 골룡골 현장의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전경이 넓고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당시에 그 학살을 했던 그 장소, 특히 이제 그 희생자들이 묻혀 있던 안매장된 장소를 특정하는 데 되게 유용한 자료로 보여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이게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말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묻혀있는 그런 쪽이 많이 손상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세월은 흘렀고 산천은 변했다. 그 속에서 기억도 희미해지고 학살의 증거는 소실됐다. 더 이상 망각은 중단시키고 학살의 증거를 남김없이 햇볕 아래 꺼내는 일. 그것만이 숙제로 남았다. 다큐멘터리 무적행을 제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할 미니 콘서트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무적행 총괄 프로듀서 맡은 정진우입니다. 는 이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죠. 그 유족분들을 대표해서 한 해의 끝 무렵 가을부터 준비한 위로 모임이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 극히 일부의 유가족만 초대했다. 저 그림 설명 좀 잠깐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색깔로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작업한 요나의 그림이 소개됐다. 직접 유가족분들을 뵙고 직접 여러 가지 사건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들을 토대로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 사건은 유가족분들의 얘기로서 묻혀 수습되지 못한 뼈들을 위에 얹은 채 아스팔트 공사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저도 이 길을 사용해서 골룡골을 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제3자 입장으로 도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골룡골은 점점 잊혀져 가는구나를 느끼고 저 또한 이런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갖게 하고 싶었고 유가족들의 고통과 그런 마음을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죽음이 망자의 몫이라면 슬픔은 온전히 산자의 몫이다. 그러나 삶은 강하다. 그 강인함으로 지어진 시가 노래되어 망자의 혼을 달랜다.
울어봐 어딨나 민들레야 나 신기야 울어봐 보았니 하얗게 돌아온 울어봐 웃네요 젖어든 그리움 넘치는 술 한잔 부엉새 우는 밤 꼴령꼴 그런 교육과 일령과 이후 평화와 인권을 준비하는 좀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란 이유만으로 속성을 부과해서 그냥 구별하지 않고 싸그리 말살시키는 걸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는 좀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봐요. 그걸 용인하게 했던 가해 구조. Any representation of this in the present shouldn't be ideological. It just doesn't work. It just doesn't. It doesn't. Even though there is ideology, and people need to feel better about what happened and things like that. 유족이 수습되지 않고 유골이 수습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진전됐으면 좋겠다. 억울한 이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적어도 이게 그 명예를 이게 그 회복시켜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게 그 이 땅에 전쟁의 참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부엉새 우는 밤 꼴령꼴 사너리 부엉새 우는 밤 꼴령꼴 사너리 울어봐 지나간 길 가시밭 골짜기 엄마도 못 부르고 울어봤던 난 길. 지금 이 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엉새 우는 밤 꼴령꼴 산허리 세월 속에 흐려져서 얼굴은 아득한데 별님아 말해다오 울어봐 어딨나 민들레야 나 신기야 울어봐 보았니 하얗게 돌아온 울어봐 웃네요 젖어든 그리움 넘치는 술 한잔 부엉새 우는 밤 꼴령꼴 사너리 부엉새 우는 밤 꼴령꼴 사너리 하얗게 돌아온
길